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관련해 군사 행동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대만을 향해 어떤 보복이라도 할 게 분명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 분명한 건 정치권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중국의 침공을 이기도록 군사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추적했던 911 사건 배후인 알카에다 리더가 미국의 드론으로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의 굴욕을 어느 정도 만회했고 철군 이후에도 대테러 전쟁을 지속한다는 약속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알카에다의 테러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워싱턴주를 포함해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전 대통령과 부통령의 대리전인 애리조나주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뉴욕주와 샌프란시스코시에 이어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엔시노에 설치된 백신 접종 센터의 줄도 길어집니다. 오데사 항구에 묶여있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실은 배가 출항하자 옥수수와 밀의 선물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7억 달러 이상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려버렸습니다. 걷어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만든 골프대회 리브 이벤트에 출전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을 해서 지금 대만은 당연히 시간이 밤이죠. 새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에 아주 밝은 핑크색 옷이 오히려 눈에 띄는데 현재는 대만 공항에 도착해서 당연히 밤이기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고 날이 밝으면 대만 총통과의 회담 등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미국적인 내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미국 외부 앞으로는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미국이 중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위기를 만들지 말아라. 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곧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입니다. 말하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도착을 했기 때문에 착륙을 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등 뉴저지 3지구의 연방 한인 4하원 의원이죠. 아마 한국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행한 것 같고 당연히 외교관계위원회 소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원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했고 숙소로 향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승계 서열 2위인 낸시 펠로시에게 해를 준다는 형태의 도발은 중국은 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에 대만을 향해서 중국이 어떠한 군사행동이라도 다 할 수 있죠. 며칠 동안, 몇 주일 동안,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어쨌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시진핑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정치가 미국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의 요인이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펠로시 의장이 간다고 하고 안 간다고 하면은 중국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네?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민주당인데 연방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된 의견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과 타이밍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러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당장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 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 편 들지 말아라 했고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도
무기 지원 같은 것은 하지 않았잖아요. 중국이 드론은 세계 최고입니다. 드론 제조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드론입니다. 그러면 가만 보면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의 말을 들은 것인데, 미국은 중국이 제발 오지 말아달라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문제 등등에서 했는데 갔을 때 화나지 않겠는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그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윗을 뭐 몇 개를 했던데요. 보니까 아니 왜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만약에 화가 났을 때는 그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결과를 생각해라 라는 격언을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서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행동이든지 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의 상원 그 의원이 한 말이, 미국이 국내적인 이슈에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하지만 국제적인 이슈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왜 하필 지금이냐, 뭐 여러 가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레가시 등등을 위해서 이제 나이도 82살이나 됐고 이 대만을 방문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갔어야지 됐는가? 더 큰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판단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컬럼니스트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정말 존중한다. 그가 그동안 민주주의의 가치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동했던 많은 것들을 지지를 하지만 이번에 대만 방문은 이 시점에서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썼습니다. 불필요한 대만 방문의 결과는 나쁜 결과만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핵 무장을 한 러시아와 핵 무장을 한 중국, 두 나라 다 미국과 라이벌 내지는 적인 이 국가들이 지금 힘을 합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은 이미 대만에 도착했습니다만, 대만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지금은 오지 말라고 요청을 했었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중국이 침공한 것이 아니니까 중국이 침공할지도 모르는 것에 더 단단하게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경제력을 더욱 키우는, 중국과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만이 종종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토마스 프리드먼 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대만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반도체 칩 등 그런 것을 굉장히 본인도 존중하고 또 존중하지만 지형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DNA와 비슷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곳이 정말 작은 섬이고 인구가 뭐 2,300만 명에서 2,4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섬에 100마일 저쪽에 14억 인구의 중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이 대만 저 섬은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민감한 시기에 어쨌든 오히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에 감으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적인 그 성장도 굉장히 슬로우하고 코비드 19 기타 등등 개다되고 이제 올해 그 공산당 대회를 열어서 전례 없는 3선 임기 5년에 한 번 임기 5년에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판에 민족주의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딱 방문을 해줘서 뭔가 블레임할 그럴 거리를 만들어줬다 하고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들이 있고 스트러글들이 있을 때 제가 자주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땐 제가 다른 매체를 인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무척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하나를 전해드린다고 제가 하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는데 가장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깊게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모든 이슈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의 판단에는 이번에도 역시 오늘 발표된 이코노미스트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중국 방문이 무척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점은 국제적인 지도자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전략, 전술, 처신, 처세 같은 것을 하잖아요. 거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이산 대만에 대해서 일단 중국의 분노를 보면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어떤 때는 비합리적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260만 명밖에 안 되는 리투아니아, 인구가 260만 명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400만 명이고 카운티가 1000만 명인데 그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지금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은 나라들이 없으니까 미국도 외교관계 맺은 건 아니잖아요. 리투아니아의 수도, 제 수도 이름도 모릅니다. 빌리스, 빅토리아 할 때 빌리스에 어떤 공식적인 사무실을 오픈하도록 대만이 요청을 했겠죠. 해서 허용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엄청나게 말하자면 그 학대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군사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면으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그 대만 문제에 있어서 일관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없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번 낸시 펠로시의 방문이 여러 가지 그 혼돈, 목적 부족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원래 방문할 때는 미국이 이렇게 강해 너희들이 오지 말라고 한 데서 대만을 가지 않을 게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는 정말로 그 전략적인 모호함, 하나의 차이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전략적인 모호함을 유지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적어도 두 번은 아주 분명하게, 한 번은 반 이상 분명하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방어한다 하는 얘기를 한 것. 이것은 오히려 중국에게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그럼 바이든 임기 얼만큼 남았지? 그 다음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될까? 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림 그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은 우리 거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만을 갖고 그 시기 조절을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면은 이거는 참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전이 더 현명했었다는. 미국은 굉장히 신중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이해, 이익, 미국의 개념을 또 원칙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지 될 때가 있지만, 타이밍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 씨와 마찬가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그 타이밍을 선택해야지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너무나 민감한 시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한 협의가 없었잖아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니라 과거의 부통령, 지금 대통령이 군대가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정도 말하는 것은 가시오 하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미국 대통령에게 나쁜 옵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는 걸 잘 간다고 했으면 중국과 더 큰 대치를 할 것이고, 가는 걸 가지 못하게 막으면 공화당으로부터 엄청나게 그렇게 약하게 구냐고 비난을 받을 테고, 물론 의회가 각자 의원들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르니까 각자 입법부가 입법기관인 것 맞지만 대만 정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법기관 가운데 국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일치를 봤으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력이 없고 애매모호하게 결단력이 없고 권위도 없는, 어차피 원래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쁜 점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행정부가 대만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는 이 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전략적인 모호함을 했는데 지금 다 드러내고 그것도 이렇게 말했다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다음날 보좌진들이 대통령은 그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라고 또 이제 뒤집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 전략적인 모호함을 무시한 바이든 대통령을 약간 그 비난을 하면서 그 전략적인 모호함이 전직 대통령들 사이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 전략적인 혼돈으로 빠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2,400만 명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더군다나 세계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또 미국은 그 아시아에서 그 지역 리더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만 이 같은 의도를 보여주면서 선언하는 것은 중국을 너무나 화나게 하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은 미국과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선을 그려서 시진핑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대만 영공 근처에서 뭐 중국 그 전투기가 비행하고 이런 일들이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이죠.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점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장군들이 대만의 카운터파트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완전히 선진국가들이 아닌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가 완전한 개발 국가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스템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대만 군이 부패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어디 부패해서 싹 그 물갈이를 했잖아요. 어떤 권력자들을. 그런 식으로 부패를 없애고 무기 낭비를 없애고 이건 러시아에서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처음에 침공할 때 얼마나 러시아가 허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군에서의 부패 때문에 그렇겠죠. 훈련과 또 군인들을 리크루트하는 것도 늘려야지 되고 그리고 대만이 그동안 해오지 않은 게 비싼 일부 장비를 좀 포기하고 고슴도치 전략을 택해야지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역시 뉴욕타임즈의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와 마찬가지 지적을 하죠.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아주 그 작고 이동성이 있고 또 뭐 숨길 수 있는 무기로 말하자면 너무나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비대칭으로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꾸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하는 것으로 무기도 바꿔야지 되는데 대만이 그것을 지금 잘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건데 러시아가 초기에 키이브를 포함한 그 이제 그 사람도 있고 빌딩도 있고 하는 곳에서는 잘 이기지 못했잖아요. 게릴라전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평야인 돈바스로 가니까 화력도 비교도 안 되고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이런 것. 대만이 중국에 이기려면 중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슴도치 전략을 미국과 협의해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다음에 아시아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대만도 넣어줘야지 된다. 이미 그 이코노미스트도 그 미국과 아시아와의 관계, 군사력 이런 것에서 미국과 일본을 최고의 두 국가로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그 가까운 동맹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이런 나라가 군사훈련을 할 때 대만도 끼워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잘한 것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 하나의 중국. 우리는 정책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으니까 거기서 잘해야지 되는데 갔으니까 분명하게 중국에 경고를 해야죠. 우리가 이런 정도 당신들의 군사적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권력 서열 3위, 승계 서열 2위인 내가 온 것은 대만을 침공하면 어림도 없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인정해라. 나아가서 하원 의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수십 년 동안 베이징의 인권과 민주운동하는 사람을 탄압한 것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해라. 여기까지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는 이왕 갔으니까. 그리고 대만의 그 중요한 인물들에게 미국이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제 그림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얼굴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래서 군사 대응을 하겠죠. 여러 가지 전투기를 대만 상공에 더 보내거나 뭐 그 섬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압박, 외교적인 압박과 고립도 할 테고 이게 얼만큼 될지 짧게 끝날지 길게 끝날지 한국은 이미 중국에 한번 당해봤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그것을 대만은 지금 각오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진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테스트는 막 저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대만을 보다 더 강한 고슴도치 전략이던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던 중국을 향해서 군사적인 힘을 키우도록 돕는 것, 무기도 많이 팔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에. 항상 이럴 때 제가 한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만의 무기화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훈련도 시켜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스타일의 도움을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의 그 무기를 사야지 되고 미국의 무기를 살 때 어떤 그 더 많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한국에서는 반미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무기만 팔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만과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제3자적인 입장으로 떨어져 보면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됩니다. 대만도. 어차피 그럼 러시아 무기 살 것 아니면 미국 무기를 살면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 무기를 미국인들로부터 배우고 어차피 나가야지 되는 돈이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미국은 대만에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팔고 잘 훈련을 시키고 대만은 군사 부정부패 같은 것을 척결을 해서 중국을 막아내야지 된다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국제뉴스야 하고 한 줄 읽고 말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로 중요한 뉴스죠. 알카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을 때는 2인자였고 그 사람이 1인자가 돼서 9.11 사건은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은 카리스마가 있고요. 순해 보이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브레인, 두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수십 년 찾아다니다가 미국이 결국은 드론으로 살해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알카이다의 그 리더였던 아이맨 알 자와히리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숨졌습니다. 숨졌다. 이렇게 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폭격으로 숨졌다고 하던 아니면 그가 질병이 있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얘기만 하면 이 미스터 자와히리가 다 그 비디오라든가 오디오에 나와서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에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미국에서 가장 원했던 테러리스트 중에 테러리스트의 리더인 자와히리가 숨졌습니다. 넉 대의 여객기를 납치를 해서 뉴욕 빌딩을 치고 워싱턴 뭐 이런데 그런 그 9.12 사건을 저질렀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그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그 사진이 기억나는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좀 왜소하잖아요. 스키니한데 오사마 빈 라덴 옆에 이렇게 앉아서 하얀색 터번 같은 거 그걸 좋아한대요. 이 사람이 쓰고 앉아 있는데 몸집은 크고 굉장히 순해 보이고 손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와히리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서 지금 카불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이후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뭐 철군 자체는 옳은 결정이지만 미숙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원래 파키스탄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오래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들어가면 이 정도 사람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뒷배를 봐줘야지 되죠. 탈레반의 지금 내무장관 대행이 모든 그 뒷배를 봐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밤에 그 뭐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하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또 그들이 어디에 숨어도 미국인의 위협이 되면은 미국은 어디까지 찾아가서라도 조치를 한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을 겨냥한 발사대가 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활동을 할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아프가니스탄 철군 1년 뒤에 그 당시의 굴욕을 조금 이렇게 좀 좋게 하는 데는 누그러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미군 다 철군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 뭐 2,500명밖에 없었는데 2,500명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어차피 아프가니스탄의 숙명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지 된다. 그리고 미국은 요즘은 뭐 장비도 좋고 정보전이기 때문에 원거리로 대테러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자와히리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자와히리가 카불에 등장하자마자부터 이 작전 자체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모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뭐 코비드 등등 연방 대법원 뭐 누구의 공격, 트럼프의 공격, 무슨 공격이 다 있는데도 그것은 그것대로 이 대테러 전쟁은 대테러 전쟁대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그 브리핑을 받으면서 다만 어떤 작전을 할 때 민간인이 숨지지 않도록 하라. 물론 미국도 오폭을 하죠. 오폭도 하고 정보가 잘못돼서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 저 집에 있어 하고 정보를 받았는데 민간인이랑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테러리스트는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만 있어서 민간인이 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러리스트의 가족들이라도 테러리스트 자신과 함께 숨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다른 겁니다. 아무나 그냥 팍팍 아무 집이나 폭격해서 누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폭격하는 그 러시아와 미국과는 이 점이 다른 겁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5일에 정확하게 이제 그 집을 알고는 오케이 뭐 해라.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가족은 숨지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이 자와히리가 발코니에 나와 있을 때, 왜 지난 몇 개월 전에도 한 사람을 살해할 때, 뭐, 그 발코니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쪽이 다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가. 그렇게 해서 꼭 한 사람만 죽도록 해라.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물론, 그게 1차고 2차 차선책이라는 게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그 계속 망을 보고 있었던 거죠. 망을 보다가 지금이다 해서 발코니에 나와 있는 자와히리를 드론으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2월 달에도 역시 그 당시에 무슨 뭐 그 알카이다 리더의 집을 그렇게 해서 그랬고 그 뒤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당장 성명을 내서 비난을 했죠. 비난을 했는데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그 내무장관 대행이 숨겨준 것이니까 이런 행동을 되풀이하면은 미국과 대화하기 힘들어진다. 이 얘기는 미국과 탈레반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그 엔지니어 지금 납치돼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화는 아직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탈레반과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도 탈레반을 미국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정권을 잡을 게 탈레반이라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그룹과 여러 가지를 협상을 해서 뭐 8월 31일인가요? 그때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서로 대테러 전쟁 같은 것도 하지만 협력을 하고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는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럼 알카이다의 리더인 자와히리가 숨졌으면 끝인가? 아니죠.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지고 나서
알카이다가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알카이다 내부에서 모든 조직도 처음과 어느 정도 시작하면은 사람도 세 사람만 모이면 의견이 갈린다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쪼개지잖아요. 그렇게 쪼개져서 아이시스가 만들어졌고 아이시스가 한참 활약을 하고 알카이다는 거의 시들시들 죽어가는 듯 하다가 요즘에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이게 지도자를 오사마 빈 라덴 같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살해를 했어도 알카이다는 명맥을 유지해오다 지금 힘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주 그 테러의 위협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테러의 위협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승계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지금 그 자와히리는 51년생이니까 71세죠. 이집트에서 아주 이집트의 중산층의 교육을 받고 이런 정도로 의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복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집트의 중산층에서 완전 민주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브라더후드 이런 데 가서 완전히 지하디스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와히리는 지하디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다트 대통령 암살 같은 곳에도 막 이 관여가 되고 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도망치려다가 파키스탄으로 도망치는 도중에 공항 가는 길에 체포가 돼서 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이집트는 감옥 가면은 고문당하는 일이 뭐 흔한 일이니까는요. 전형이니까는요.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감옥에서 작은 방에서 고문당하고 하면서 이 자와히리가 굉장히 그 극단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카리스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 후계자가 이름이 뭐든가요? 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후계자가 훨씬 이 사람보다 젊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에 있는데 이란에서 뭐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놓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어도 자와히리 그의 승계자를 살해했어도 여전히 테러 그룹은 또 다른 승계자가 들어와서 미국과 세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전쟁이죠.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럼 그것을 이제 알고 싶다 이고 그것에 대한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뭐 미국과 다른 나라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반응 빠르네요. 그 러시아와 유엔, 뭐 터키가 중재를 해서 우크라이나 서로 협상을 해서 이제 오데사 항구에 묶여 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바레인 쪽으로 떠나면서 바로 옥수수 밀의 선물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배가 떠나가고 나서 러시아가 또 오데사 쪽을 공격을 하고 미콜라이우 그 비탈리 김 주지사가 있는 그쪽을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배가 떠나가고 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흑해 항구에 지금 뭐 한 2,200만 톤의 곡물이 쌓였다고 하거든요. 러시아 전쟁 이후에 2,200만 톤. 그러면 어제 옥수수가 26,000톤이 갔잖아요. 몇 번을 해야지 되는가? 800번이 넘어야지 그것을 운반을 할 수가 있답니다. 뭐 배 여러 척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죠. 뭐. 해서 밀과 옥수수 선물 가격이 크게 내려갔는데 올해 초 수준으로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떠한 그 세계의 기아도 그렇고 또 농산물 가격에도 도움이 줄 것은 분명하죠. 그만큼 그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거네요. 4월 말에 옥수수가 뭐 그 전쟁 이전보다 37% 값이 올라갔었고 밀은 3월 초 5월 중순에 뭐 65%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빵집에 가보니까 그 식빵 우리 말하는 그 식빵이요. 식빵이 좀 줄어들었던데요. 제가 가는 빵집만 그런가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원상복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2020년 전쟁 일어나기 전에 기준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국에 있어서 세계 1위와 5위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해바라기 씨 뭐 기름 뭐 해바라기 기름 하면은 또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수출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한 4천만 명 정도가 4,400만 명 정도가 이것이 2,200만 톤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배고팠었다 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반가운 뉴스고요. 타이거 우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떤 나라가 인권이 이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키워준 PGA를 등지고 PGA가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는데도 딱 뒤돌아서고 나는 돈이 최고야.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하고 가시겠습니까? 7억 달러 준다고 하면요. 8억 달러 준다고 하면요. 타이거 우즈가 안 갔다는 것 아니에요. 어제 팍스에 터커 칼슨이 그렉 노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렉 노먼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공적 자금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만든 게 리브 이벤트, 리브 골프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트럼프 그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끝났는데 거기에 타이거 우즈가 오면은 그냥 출전만 하는 걸로 7억 달러에서 8억 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say no. 그걸 거절했대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받은 선수가 2억 달러인가 경기하고 상관없이 이긴 챔피언 돈과 상관없이 그렇게 받고 갔었잖아요. 안 했다는 겁니다. 이 터거 칼슨이 물어봤어요. 그렉 노먼에게. 그 말이 있는데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살짝 그렉 노먼이 얘기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는데 뭐 몇 짜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리브 이벤트의 CEO잖아요. 리브의 그렉 노먼이 조인하기 전 세계 랭킹 1위 골퍼가 내가 조인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안다. 니들 무버잖아. 그 니들 무버라는 게 뭔가 정말 0에서 딱 그 도움을 주는 그 주체. 타이거 우즈가 갔다면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타이거 우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메달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이 그렉 노먼이 거기에 가담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가 얘기한 것처럼 그 PGA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PGA에 뭐 여러 가지가 서로 경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있잖아요. 또 국가가 그런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스포츠로 돌리고 뭐 섹스로 돌린다던가 스포츠로 돌린다던가 영화로 돌린다던가 이런 형태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브기 때문에 축구 다른 것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그렉이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타이거 우즈의 얘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밖에 뭐 더스틴 존슨이라든가 필 미켈슨 이런 사람들 다 리브에 갔잖아요. 그렉 노먼에게 또 터커 칼슨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 리브에 조인해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했더니 그렉 노먼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I don't know.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I don't care. 나 상관도 안 해. 언제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골프 팬이 여기에 해피해하지 않는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골프 게임이 너무 좋을 뿐이야. 이 사람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그렉 노먼이 골프 너무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렇게 돈도 많고 퍼블릭 피겨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그것을 조인하는 것도 또 그렉 노먼의 자유이고 그렇지만 나는 골프만 생각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911 사태에 비행기 하이제커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시위하면서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데 이걸 바로 전에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 막 피켓 들고 희생자 가족들이 시위하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피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렉 노먼과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분, 캔사스, 워싱턴주 그리고 또 한 주가 미시건 미주리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예비선거 치러지고 있는데 예비선거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전부 공화당 예비선거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특히 애리조나가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나갔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지난번 선거가 가짜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특히 총무처 장관은 선거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주지사도 무척 중요하죠.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뭐 뉴스 앵커 출신의 후보,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지하는 사업가 출신 두 사람 다 여자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 애리조나가 총무처 장관이 민주당이잖아요. 그 총무처 장관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캔사스 주에서는 캔사스 주 의회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주민 투표가 있고요. 미시건주의 주지사 투표, 그레첸 휘트머,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그 현직 주지사 민주당 후보인 것 당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튜러 딕슨이라는 보수적인 커멘테이터를 지지를 해서 신경이 쓰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워싱턴주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원 두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여러 명인데 전부 물리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하셔야 되는 분들 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요. 중국이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놨던 거겠죠. 앞으로 나흘 동안 미사일 시험, 군사 훈련을 대만 주변에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장거리 실제 사격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